그리고 요즘 보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연준이다 이러면서 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최근 유가는 소위 잡주처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 5일 WTI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에 8.2% 폭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도 9.5%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틀 동안은 또 6% 이상 급등하기도 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겠는 이 불안정함 속에서 다들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가중시키는 국제 유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올 연말에 배럴당 한 65달러 그리고 내년 말에는 45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한편 골드만삭스에서는 시티그룹과 동일한 날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유 수요 증가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가격도 더 오를 것이다. 140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하는 전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오는 우려가 있는데요. 바로 모두가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을 1970,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오일 쇼크에 빗대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볼 때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있는 걸까요? 초강력한 이런 불황에 대비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당장 좀 탈출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는 1970, 80년대와 같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연출되기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7, 80년대 오일 쇼크 때 처음 생긴 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는 그런 조금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는 여러 번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었어요. 먼저 오펙이라고 하는 산유국 조합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펙은 중동 산유국들이 서방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에 대항해서 손에 손잡고 석유에 대한 가격 그리고 공급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오펙이 처음 결성이 됐을 때 사우디, 이란 그리고 이런 5개 국가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 5개 국가가 당시 70년대에는요 석유 수급의 약 80%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1차 오일 쇼크를 촉발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요 바로 4차 중동전쟁이었어요. 중동전쟁 때 서방 세계에 대한 대항으로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석유를 감산하고 그리고 원유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유가가 폭발적으로 급등하게 됐어요. 이 시기 1973년에서 74년 이 2년 동안 원유 가격이 약 4배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19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때도 원유 가격이 2배 올랐었죠. 그러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는 그 시기 약 한 6, 7년 정도 동안에 원유 가격이 8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원유 가격이 최근 3, 40% 정도 올랐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7, 80년대 때는요. 오펙 결성이나 중동 전쟁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진짜 큼직한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70년대에 폭발적인 석유 수요 증가가 있었어요. 60년대까지는 석탄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 전방위적으로 석유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화력 발전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마이카 붐도 있었고 플라스틱 같은 각종 일회용품을 만드는데도 석유가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또 교역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운송에 필요한 석유 수요도 되게 많아졌었죠. 게다가 몇 차에 걸친 중동 전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큰 전쟁이 하나 있었죠. 베트남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에는요 60년대와는 달리 갑자기 석유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석유가 그 단일 자원이 생존에 필요한 진짜 중요한 자원이 됐어요. 이때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부족했고요. 정말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하게는 1971년도에 금본위제를 폐지한 사건이 있었죠. 금본위제라는 거는 은행에 1달러를 가져가면 내가 금으로 바꿔줄게 하는 건데 이거를 폐지를 하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럽게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급락했고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유가가 더 폭발적으로 급등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연준이다 이러면서 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되게 욕 지금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상 보면 7, 80년대 그 당시만큼은 아니에요. 7, 80년대 때는요 심지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치조차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한 2% 정도가 건전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이런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목표치조차 없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경기를 더 부양시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가다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거의 1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모든 충격과 그리고 잘못된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극복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20%까지 올렸었죠. 그리고 1981년에 심각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지금의 경우에는 오펙의 영향력이 7, 80년대만 못해요. 왜냐면 지금은 오펙이나 미국 정유사 사무실에서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금융시장에서 이런 자유시장 속에서 석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된다기보다는요, 금융시장에서 선물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석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화폐가 지금 달러로 돼 있고, 그 달러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자본시장이고, 그리고 그런 석유를 사고 팔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요, 다양한 석유와 관련된 금융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석유 가격은 사실 오펙이나 실제 공급 부족에서 발생한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금융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거래되는 석유가 실물 석유보다 약 10배 이상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7, 80년대처럼 오펙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석유 부족 때문에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석유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금융이 문제고요.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더? 앞으로 혹시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한 이런 우려나 기대감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폭등한 게 그 유가 폭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석유가 앞으로 부족할 가능성도 되게 적어요. 산유국에서는 현재 실제 캐파의 한 100%에 못 미치는 양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오펙이 그렇게 쫀쫀하게 협력을 하기도 어려워요. 예전에는 오펙이 한 67개 국가들로 구성됐으니까 이렇게 서로 담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펙에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오펙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이 의견이 한대로 합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은 석유 가격, 석유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담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유가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WTI 수준으로 한 배럴당 130불? 이 이상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의 7, 80년대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공급 부족 상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조금 악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은 잘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상품의 공급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운송이나 이런 물류 문제도 코로나가 정점일 때보다는 앞으로 점차 나아질 거고요. 더욱이 진짜 우리가 우려하는 거, 경기 침체 상황, 이게 하반기까지 가속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유 가격이 또 하락 압력을 받겠죠. 왜냐면 경기 침체가 있으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또 주니까 가격 하락의 압박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자동차, 그러니까 새 차와 중고차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의 CPI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재화, 그러니까 차 부족 때문에 물가지수에 한 1.5%나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엄청 크죠. 근데 지금 벌써 차량 가격 상승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만약 내년에 차 가격 상승이 완전히 멈춘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이 한 1.25% 정도는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겠죠. 높은 인플레이션이 물론 그렇게 단기간에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경제고 또 인생이죠. 지금 상황만 보면 한 7, 80년대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이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또 어떤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지경으로 갈 가능성은 되게 낮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오늘 쭉 말씀드렸어요. 먼저 7, 80년대 인플레이션 충격은 지금과는 급이 달랐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당시에는 중동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자원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되게 큼직한 전쟁이 연이어서 있었고, 그리고 오펙의 영향력도 훨씬 더 컸었죠. 그리고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또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의 끝장판을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누가 봐도 그 정도 시기의 급은 아니죠. 그리고 현재는 오펙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 지금의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가격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꺾일 가능성도 배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지경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이 실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